예, 즐거운 점심 식사 되고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세션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전에는 기계 번역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언제 기계 번역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을 쓰기 위해서 기계 번역을 굉장히 진지한 목적으로 쓰고 아니면 출판을 위해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포스트 에디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방법론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요,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이따 질문 있으신 거 한 번에 몰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있는 포스트 에디팅 PDF 자료를 공유 드렸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거는 기계를 번역을 조금 더 완성된 번역물에 가깝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사람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을 통해서 빠른 속도와 양질의 품질을 동시에 얻겠다라는 것이 포스트 에디팅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계 번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수정하는 행위를 포스트 에디팅, MTP라고 하고요. 그 목표는 빠른 생산성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계 번역의 부족한 점을 메워서 품질을 높인다라는 게 포스트 에디팅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수정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의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죠. 기계 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수정하는 행위. 음, 기계 번역이 만든 번역물을 인간이 수정하는 행위. 근본적으로 수정만 하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이 과거에는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번역의 일부로 포스트 에디팅이 들어온 거는 지금 기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단순히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에디팅은 누가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까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단순히 영어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계 번역을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과 동시에 특정 굉장히 진지한 전문 영역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지 기계 번역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에디팅은 기본적으로 출발 언어 텍스트, 영어로 source text라고 이야기하죠. 출발 언어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원문을 읽고 이해를 안 했는데 번역을 잘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그 이해에 기반해서 도착 언어 상황에 맞게 텍스트를 재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 품질을 평가하는 행위까지가 포스트 에디팅입니다. 포스트 에디팅을 하면은 기계 번역 결과물을 내가 막 고쳤어요. 그러니까 고쳤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친 결과물이 양질의 번역 결과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행위까지가 포스트 에디팅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포스트 에디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품질이라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뭐 포스트 에디팅의 세계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번역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의 크링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포스트 에디팅에 들어가는 노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구분이 생각보다 굉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구분이 여러분들의 실생활 아니면은 여러분의 돈벌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포스트 에디팅을 하면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템포럴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글을 읽고 이해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들어간다라는 시간적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테크니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테크놀로지 그게 아니라요. 기술적으로 손을 움직여서 뭔가 키보드를 조작하고 마우스를 조작해서 변경을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즉 테크니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빼먹는 것 같아요. 인지적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지적인 노력이라는 거는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행위, 이 사람이 텍스트가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행위, 지식을 열심히 사용하는 행위를 인지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기술, 인지적인 노력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도 이야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포스트 에디팅의 생산성일 거예요. 여기서 생산성은 얼마나 많은 텍스트를 정해진 시간 내에 번역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포스트 에디팅 생산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포스트 에디팅 생산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김순미 외 2019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구글 NMT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나왔는데 생산성 연구가 2019년에 나왔어요. 3년이나 늦었죠. 기술의 발전 대비 생산성 연구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상식 테스트를 하나 했었죠. 언어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계 번역의 성능은 높아진다. 외국 논문을 보면은 한국에서 보고된 것보다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어에서 스페인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 번역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그만큼 시간이 조금 들고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읽은 바로는 인간 번역 대비 기계 번역이 2배 이상 빠르게 보고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논문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혹시 2배 이상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 번역 대비 30%, 34%, 최대 70%까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인간 번역으로 한 장 할 때 포스트 에디팅은 한 페이지 반도 아니죠. 한 페이지 1.7페이지를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만큼의 생산성이 있다는 조사까지는 있었고요. 이게 NMT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GPT가 매우 훌륭하게 번역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에 2배라는 이 수치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연구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66%까지 생산성 증가를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페이지 할 때 기계로 하면은 1.66페이지를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정도가 일반적인 컨센서스,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2배를 조금 넘지 않고 1.5배에서 1.78배 정도 사이, 그 정도의 생산성을 감안하고 기계 번역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데이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요. 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ometimes라는 말이 앞에 물론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기계 번역을 쓴 게 사람 번역보다 더 느린 경우도 있음. 실제로 저도 연구를 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손으로 번역하는 게 기계 번역한 걸 고치는 것보다 더 빠른 학생도 있더라고요. 원체 번역이 빨랐었고 기계 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 저렇게 고치는 게 맞아? 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포스트 에디팅의 생산성이 인간 번역보다 느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포스트 에디팅 초보라면은 기계 번역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면은 때에 따라선 인간 번역보다 포스트 에디팅이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트 에디팅이 생산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포스트 에디팅을 해봤고 기계 번역을 조금 이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기계 번역을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기계 번역에 익숙하고 포스트 에디팅을 조금 더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생산성은 점차 높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간 유의할 거는 저도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컨퍼런스에 가면은 혹자는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저희 기계 번역을 썼더니 번역자가 번역이 4배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배 빨라지면은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이 인지적으로 2배 빨라요, 3배 빨라요라고 느끼는 거랑 실제 시간 내에 단어 수 처리하는 거를 명확하게 잰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말로 2배 빨라요, 3배 빨라요, 4배 빨라요라고 했을 때 명확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포스트 에디팅의 2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정의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보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과 풀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2가지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지만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에디팅에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수정, 주요 오류만 의미 위주로 수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큰일 날 일만 아니면은 적당히 수정을 하겠다. 영어로는 그래서 good enough quality, 그냥 괜찮은 수준의 품질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엑설런트한 품질을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풀 포스트 에디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수행한 번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계 번역 결과물을 수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업무를 할 때 내가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게 맞아,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게 맞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한 글을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어 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오류만 수정이 된 거는 내부 공유라든지 우리 상사가 참조용으로 보는 거라든지 그 정도까지만 괜찮은 거지 이거를 외부로 내는 거나 고객에게 내는 거는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풀 포스트 에디팅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문제는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그렇게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권고한다면 이건 내부 문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학자들도 그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 하면은요. 업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번역학회에서 산학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계분들에게 고충을 여쭙습니다.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텐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 풀 포스트 에디팅 같은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이요? 이건 무슨 보통인데 곱빼기처럼 주세요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요청을 하세요. 돈은 부족하고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나 양질의 품질은 갖고 싶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 낮은 시간, 적은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써 있는 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품질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품질이 높아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품질은 높으면서 낮은 가격에 빠른 시간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은 품질이 그래서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분들이 됐던 번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됐던 그걸 중개하는 사람이 됐건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포스트 에디팅이 이루어지면은 풀 포스트 에디팅으로 이끌어 주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지.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의 이런 그 곱빼기와 보통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국 뻔해지겠죠.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은 약간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진짜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만 고쳐주렴? 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각각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영어로 크리티컬 미스테이크가 있으면은 크리티컬 미스테이크만 잡으세요라고 했더니 크리티컬 미스테이크를 똑같은 텍스트에서 5개를 찾는 학생도 있고 10개를 찾는 학생도 있고 1개도 안 찾는 학생도 있더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은 뭐를 고쳐라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라는 말을 보면은 되게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 사람한테 시켜보면은 그 결과가 각각 제각기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왜? 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그렇게까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풀과 라이트 에디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 문장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 문장 보시면서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실게요. 풀 포스트 에디팅으로 하면은 어딜 고칠 거고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으로 하면 어딜 고칠 건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분 후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 살펴보셨나요? 라이트 에디팅으로 하면 어딜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라이트 에디팅으로 하면은 고칠 거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풀 포스트 에디팅으로 하면은요. 거의 고칠 거 없습니다만 이 솔라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겠죠. 태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태양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스라고 했으면은 여기서는 태양광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풀 포스트 에디팅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라이트에서는 어디 고쳐야지?'라고 생각하신 게 각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라이트에서 "고칠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더 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라이트 에디팅, 풀 에디팅 한번 해 보세요.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잘 보셨나요? 라이트라고 하면은 저는 고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풀로 가게 되면은요. 태양광, 솔라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솔라 에너지 정도의 영어가 될 거고요. 여기도 뭐 인제 윈드 에너지 파워 정도 뭐 요런 식으로 고치겠죠. 예. 크게 바꿀 거는 없습니다. 근데 라이트에서는 바꿀 거 없고 풀에서는 바꿀 게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라이트와 풀 이거는 쪼끔 얘기가 다릅니다. 쪼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보게 되면은 번역이 틀린 게 전혀 없어 보여요. 라이트 에디팅은 고칠 게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풀 포스트 에디팅으로 가도 별로 고칠 거 없는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전문 지식이 들어가는 번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암호화라는 말은 크립토그래피가 아니라 이거는 인크립션이 맞는 말입니다. 크립토그래피는 암호를 하는 체계 자체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풀 포스트 에디팅이고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글이다라고 한다면은 크립토그래피란 단어를 고쳐 줘야 될 거예요.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영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지식의 문제까지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를 증빙하는 하나의 데이터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도 필요할 거고, 당연히 모든 번역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를 명확하게 맞춰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좀 볼게요. 풀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고찰이라고 써 놨는데, 인간이 수행한 번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기계 번역 결과물을 수정이라고 풀 포스트 에디팅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봤고 여러 차례 본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 포스트 에디팅의 존재의 이유는 생산성입니다. 근데 품질도 고려해요. 빠르기만 빠르고 품질이 떨어지면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스트 에디팅을 해 보면 알겠는데, 포스트 에디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를 번역하실 때는요, 영어 원문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읽어야 될 게 하나죠. 영어 원문. 포스트 에디팅을 할 때는요, 영어 원문을 읽어야 되고요. 번역된 기계 번역을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번역을 거기다 위에다 더 씌워야 됩니다. 이걸 더 씌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더 씌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읽는 과정이 두 번이기 때문에 이 두 번 읽는 과정이 늘어지면은 생산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했던 논문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나왔던 논문인데 2019년, 2018년부터 지적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스트 에디팅을 하게 되면은 기계 번역이 딱 틀이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글쓰기가 이미 확정된 형태로 딱 써서 나오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고치는 것만 고치는 거지 이 틀을 다 뜯어 고칠 수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디팅을 하게 되면은 기계 번역의 스타일, 문체 등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 번역의 문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직역스럽다라고 하면은 포스트 에디팅 결과물이 인간 번역과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간 그러겠죠. "아, 그럼 기계 번역의 스타일을 인간의 번역에 맞게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틀을 뜯기 시작하는 순간 고치는 게 아니라 리라이팅, 다시 쓰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포스트 에디팅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포스트 에디팅은 생산성은 높고 품질도 높아야 되는데 기계 번역의 틀을 뜯으면 안 됩니다. 기계 번역에 있는 문체는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인간이 쓴 거와 똑같은 글을 만드는 거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고객이 번역 의뢰를 하면은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구글로 했는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번역 엔진을 갈아 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스타일을 뜯어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한 3개 정도 기계 번역 엔진을 돌려보고 내가 맞는 스타일, 즉 스타일을 제일 덜 뜯어 고쳐도 되는 애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게 시간이 제일 덜 들어가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만 잘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긴 번역문을 작업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문체가 있느냐 아느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된다? 요겁니다.
기계 번역의 틀 자체를 뜯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글의 스타일이 너무 중요한 거는 기계 번역에 맞지가 않아요. 딱 정형화되어 있는 텍스트, 기계 번역이 이미 학습했을 것 같은 텍스트, 이런 텍스트 타입을 잘 찾아서 넣어야 되고요. 계속 얘기하죠. 그 전자 제품 매뉴얼, 설명서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잘 번역이 되는 텍스트 구조를 찾거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첫 시간에 프리 에디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됐고, 제가 의외로 잘하는 엔진을 찾아야 된다라고 괄호로 의외로라고 써놨던 게, 대형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는 내가 찾으면 되는 거고, 스타일을 들고 쳐도 되는 엔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작업을 태우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번역을 할 때 하나의 것만 그냥 무조건 정해진 엔진으로 쓰는 거는 저는 별로 권고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후고 졸리실 테니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그거예요. "아 강의 뭐 다 알겠고 그래서 당신은 뭐 쓰냐?"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답변 드릴게요. 짧은 거를 할 때는 챗GPT를 제일 많이 씁니다. 긴 문서를 정형화된 번역을 할 때는 트라도스라는 캣 도구 내에서 구글 번역을 연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큰 문서를 파일체로 번역을 해야 될 때는 딥L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가 잘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짧은 거를 할 때는 챗GPT를 쓰고요. 굉장히 대형의 문서를 해야 될 때는 트라도스에다가 구글 번역을 API라고 해서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 단위로 통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퍼블리케이션이 아닌 참조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딥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기계 번역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MTP 시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량의 MTP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트라도스에다가 구글 번역을 꽂아 놓고 구글 번역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라도스에 최근에 챗GPT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는 마지막 차시 때 일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한번 볼 수 있나요? 제가 뭐 쓰는지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학생들이 질문이 없군요. 예.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라이트 포스트리팅이 어려운 이유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스트 에디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사실 포스트 에디팅 일을 바라보면은요,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면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받아서 일을 하시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소개 드릴 거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ISO 18587이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ISO 문서의 특징답게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ISO 18587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품질 규격을 준수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국에 키고라는 단체가 있고, 키고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학자 중에 윤미선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윤미선 외 등 여러 학자들이, 번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ISO 18587은 외우셔도 굉장히 좋은 정보고요. 표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ISO 18587에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번역 결과물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것. 기계 번역 결과물을 가능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 번역 결과물을 가능한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기계 번역 결과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문체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에디팅의 존재 이유는 품질 플러스 생산성이기 때문에 항상 품질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십시오. 생산성만 놓고 작업을 하면은 양질의 번역은 쉽지 않습니다. ISO 18587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만 공유 드릴게요.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ISO 18587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서고 그걸 제가 강의에서 무단 도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픈이 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전 실제로 사 가지고 봤는데 사실 사서 보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내용 볼게요. Improve Translation Productivity. 다 아는 말이죠. Improve Turnaround Time. 다 아는 얘기죠. Remain Comparative. 되게 포괄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기계 번역 시스템 중에 완전한 기계 번역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포스트 에디팅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ISO 18587의 핵심 내용은 뭐 포스트 에디팅을 하는데 edit 및 correct 한다. 편집도 하고 correct 잘못된 내용을 수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 포스트 에디팅은 comparable to product obtained by human translation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풀과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이 ISO 18587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풀 포스트 에디팅과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외국 에이전시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자, ISO 18587에 대해 살펴봤는데 범용 가이드라인으로서 ISO 18587은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좋은 문서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수준이거든요. 오탈자는 없어야 한다. 기계 번역 결과물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권위는 있으나 상세성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타우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42페이지 가이드라인이고 이거는 타우스 MT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고 저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템을 적절히 조정하래요. 뻔한 얘기죠. MT 시스템에 적합한 특정 작성 규칙을 사용하여 번역에 최적화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통제 언어 개념이 생각나실 겁니다. 기계 번역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번역문의 원문을 다듬어 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발 텍스트 작성, MT 번역 메모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용어 관리를 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 번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번역 메모리 시스템 전반을 활용을 해야 되고 용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용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은 용어 관리가 안 됩니다. 용어집이 없습니다. NMT에다가 바나나는 BANANA라고 하는 거야라는 룰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단어장을 잘 관리를 해주는 캣도그 내에서 NMT가 움직이는 거지 NMT 자체로는 용어 관리가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에디팅을 실제로 해보면은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포스터 에디터들이 포스트 에디팅을 되게 못해요, 처음에. 왜? 내 기대치와 이 사람의 기대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 처음에는 잘 못해서 몇 번 일을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수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 좀 일치가 되지 내 기대대로 한 번에 수정해 줘라고 했는데 잘 수정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사전에 잘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스트 에디팅을 도입하고 싶다? 학교에서 포스트 에디팅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든가 없던가 할 겁니다. 자, 여기 가격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격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전문적으로 일할 거라면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일할 때 가격 협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최종 품질을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풀 포스트 에디팅의 어느 수준의 품질로 기계 번역 결과물을 만들 건지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으로 그냥 끝날 건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싸워요. 나는 풀 포스트 에디팅 요청했는데 왜 다 안 고쳐왔어? 나는 라이트 에디팅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 이러면서 싸워요. 100% 싸웁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계 번역을 활용을 해서 기계 번역을 포스트 에디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데이터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계 번역에다 얹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시간이 가면은 기계 번역 엔진이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회사 내에 엔진이 있고 나에게 번역 엔진이 있다면은 좋은 데이터를 계속 부어 줘 가지고 품질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의 후처리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포스트 에디팅을 다음 시간부터 해볼 건데요. 포스트 에디팅의 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정 수준의 수정, 여기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으면은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적절한 건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해 보면은요. 저는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5 년을 넘게 해 봤어요. 포스트 에디팅을 시키면은 딱 두 부류예요. 1, 지나치게 많이 고침. 막 다 고쳐요.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2, 지나치게 적게 고침. 기계 번역 완전 좋음. 안 고쳐요. 막 틀렸는데도 막 안 고쳐 막. 이 둘 중 간에 하나예요. 이 중간점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걸 개념화해 가지고 다음 시간 때 우리가 적정 수준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또 다른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할 건데 정확성과 유창성 두 개를 구분하겠습니다. 정확성이라는 거는 원문에 있는 내용이 번역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 100이라는 말이 100으로 번역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창성은 한국어가 한국어스러운가, 영어가 영어스러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 학습했던 거, 오늘 학습했던 거를 생각해 볼게요. 정확성을 수정하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죠. 반면에 유창성을 수정하는 거는 시간이 어떻다?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은 기계 번역의 틀을 뜯어야지 유창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핵심 개념이 있어요. 영어로 essential change랑 preferential change라고 부르는데 필수 수정과 선호도에 의한 수정입니다. 이따가도 예시를 볼 건데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필수 수정은 안 고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인데 1000으로 번역이 됐어요. 반드시 고쳐야겠죠. 100으로. 필수적인 수정. 반면에 선호도에 대한 수정은 그런 거예요.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영어로 improve라고 써 있어. 근데 이거를 굳이 enhance로 고쳐요. improve나 enhance나 뜻이 똑같은데 이런 거는 자기가 마음에 그냥 고치고 싶어서 고친 거예요. 선호도에 대한 수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선호도에 의한 수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따라서 필수 수정은 꼭 하고 선호도에 의한 수정은 줄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MTP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MTP의 난제가 있어요. MTP를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로 구글이나 파파고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근데 붙일 수 있는 텍스트가 한계가 있죠. 특정 단어를 넘어서면은 "리밋을 초과했습니다."라고 해서 번역 결과물을 내어 주지를 않아요.
짧은 것만 번역이 가능해요. 저처럼 하루에 1000단어, 10,000단어 번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팝하고나 구글 번역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UI의 불편함. 이 유저 인터페이스 그 쓰는 화면 자체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특정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트라도스에다가 구글 번역을 물려서 쓰는 거예요. 텍스트 길이에 한계 없이 다 번역해 주거든요, 구글 번역인데 돈만 내면. 세 번째, 기계 번역에 PDF 넣으면 난리남. 아까 얘기했었죠. PDF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하려면은 텍스트를 내가 정렬을 다시 해 가지고 줄을 다 맞춰 가지고 넣어 줘야지 그냥 넣으면은 엉뚱한 번역이 나오기는 하죠. 이 텍스트를 조정을 해 주는 얼라이먼트 도구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MTP를 위한 전문 도구가 없다. 그래서 캣 도구를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하려면은 배울 수밖에 없다. 짧게 하려면은 그냥 챗GPT 쓰면 된다라는 게 제 권고 사항이에요. 자, 요약해 볼게요. MTP 생산성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해 놨습니다. 작업 편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MTP가 그렇게까지 생산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영어 스페인어 언어상이랑 한국어 영어 언어상이랑은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계 번역이라고 같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텍스트마다 포스트 에디팅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 포스트 에디팅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창의적인 텍스트에서 포스트 에디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자, 감성적 전달 목적,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해서 주의 깊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에디팅과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지식 체크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볼게요. 포스트 에디팅은 생산성에 있어 인간 번역보다 항상 빠르다. 항상 빠르지는 않죠. 빠를 확률이 매우 높을 뿐입니다.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이란 풀 포스트 에디팅과 다음의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작업 시간, 품질, 출판 유무, 위의 모든 사항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중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을 출간한 기간이 아닌 거는 조금 어려웠죠. ISO 18587 이야기했고요. 키고라는 데가 있고 타우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고 SDL이라는 데는 캣도그 회사여 가지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으나 ISO, 키고, 타우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MTP 전용 도구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니요. MTP 전용 도구는 광범위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캣 도구 내에다가 MTP를 물려 가지고 하는 거지 MTP를 위한 전용 도구가 현재는 한국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요. 내일 수업에 대한 준비인데요. 이 교재에 있는 교재 반드시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교재에 있는 계정을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강의, 즉 계정을 생성하는 거는 예전에 했던 강의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컴퓨터에 수업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혹시 안 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캣도그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 시연 영상이 있고요. 내일 이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시연 영상을 보고 따라하셔도 좋고 못 따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연 영상 자체를 여러분한테 다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보시고 시연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컨셉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연 영상을 틀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조금 더 쌓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오늘 준비를 하셔야지 내일 강의에 무리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다음 시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 한국에 대해서 제가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했던 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수업에 대한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트라도스와 구글 연동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라도스와 구글 연동 방법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트라도스 구글 API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검색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이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셔야 돼요. 번역될 때마다 돈이 과금되는데 그 과금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소영님 질문, 고객사가 풀과 라이트 중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회사는 그냥 기계 번역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풀과 라이트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만한 지식이 없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풀과 라이트가 있는데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가급적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된 거면은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잘 안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리님 ISO 18587이나 타우스 가이드라인을 모든 언어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언어상에 적용을 해도 무방한 게 그만큼 스페시픽한 랭귀지 스페시픽한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영한, 한영 언어상에 맞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드릴 겁니다. 예. 다 됐고요. 수업 자료 공유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강 자료 링크 있으니까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음 시간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10분간 쉬었다가 이따 워드 파일 드린 거 있어요. 워드 파일 형태로 PDF가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 가지고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쉬셨는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워드 형태의 파일 띄워주시면 되고요. 제가 워드 파일을 PDF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했던 수업을 요약본으로 가지고 왔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걸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만 요약적으로 주어진 시간 5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 그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랑 기계가 번역을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발 언어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계 번역을 할 때는 여기에 번역사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되는 텍스트가 두 개가 된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정말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굳이 찝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절차는 출발 언어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번역 대안을 제안을 하고 번역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교 평가를 진행을 하고 번역문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윤문화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 번역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포스트 에디팅은 약간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발 언어 텍스트의 이해, 여기는 똑같습니다. 출발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읽어야 될 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계 번역, 결과물에 대한 이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번역을 할 때는 번역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번역문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MTP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고칠까 말까.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만들고 해결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품질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림을 이미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인간 번역과 포스트 에디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일단 읽어야 되는 게 두 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필수 수정과 선호도에 의한 수정, 이 단어는 거의 외우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아마 학부에서 이 수업을 제가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냈을 개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수 수정, 문법 같은 거, 100인데 100라든지
아니면 he인데 뒤에 동사에다 s를 안 붙였다라든지 이런 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선호도에 대한 수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고, 선호도에 의한 수정은 일반적으로 어떻다?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도에 의한 수정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은요, 노력한 만큼, 그리길 다른 걸로 할까요? 예. 노력한 만큼 품질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품질 개선이 없으면은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티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필수 수정과 선호도에 의한 수정이 시작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한 개념도를 만들었고요. 그 개념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수업할 때 한 학기 수업의 제일 핵심이 되는 축은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MTP 할 때 MT의 오류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MT의 오류가 존재하는 거를 첫 번째 카테고리로 보겠습니다. 완전한 수정이라고 제가 해 놓았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화를 개인화로 수정을 했고요. 교통을 트래픽으로 수정을 잘 했습니다. 수정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완전하게 탐지를 했고 수정도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수정이 된 거고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케이스는 불완전한 수정이에요. 수정을 해야 될 게 개인화, 교통 두 개가 있는데 탐지를 하고 수정을 시도를 했는데 품질 개선이 거의 없어요. 왜? 얘를 수정을 못 했거든요, 지금. 즉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불완전한 수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잘못된 미수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두 개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정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의 개선도 없어요. 품질이 안 좋은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품질이 계속 나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수정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자, 근데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잘못된 수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정을 했는데 품질이 더 악화됨.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죠. 제가 빨간색. 괜히 엉뚱한 데를 고쳤다라든지 아니면 고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품질이 더 떨어졌어요. 기계 번역보다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나타나진 않는데 진짜 학부생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아주 간혹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MT의 오류가 없음을 가정해 볼게요. 중요합니다. MT의 오류가 없어요, 아예. 오류가 없음.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만큼을 추가를 했거든요.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개선을 해 줬어요. 노력은 해 가지고 개선을 해 줬는데 품질이 진짜 뭐 찔끔 거의 개선되는 듯 마는 둥 개선이 됐어요. 이런 거는 불필요한 수정이죠. 굳이 이런 수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미수정인데 제가 녹색으로 쳐 놨어요. 왜? 기계 번역에 오류가 없으니까 수정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미수정이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오류가 없으니까 수정을 안 한 거예요. 자, 이 말 외우겠습니다. 노 액션도 액션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했는데 오류가 없네? 액션을 안 취했어. 노 액션도 액션이에요. 머리를 굴렸어요. 인지적인 노력,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인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어떠한 노력도 드러나지 않는데 미수정을 했습니다. 미수정도 전략입니다라고 제가 써 놨습니다. 학부에서 이런 말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계속 미수정도 전략이라고 빡빡 우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미수정도 전략인 거는 분명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수정 오류.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가 한국말로 일부러 오타를 내 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류를 내면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색깔 코드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이 좋고 어떠한 수정이 좋지 않은 수정인지에 대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MTP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정의 분류를 이렇게 정해 놓고 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수정은 해도 되는 수정이네. 이거는 굳이 하면 안 되는 수정이네.'에 대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되고, 실제로 이 표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 수정은 어떤 수정이에요? 분류표에서 찝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나중에 저랑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수정이 뭔지를 적어도 제가 정의하는 수준까지는 따라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는 실제 포스트 에디팅을 약간씩 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포스트 에디팅 해 볼까요? This result in production work to come to a virtual halt. 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생산 중단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따가 나올 건데, 여기서는 한국어만 알더라도 '어 이거 어색하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어를 모르더라도 한국어만 보고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항 1분 드릴 테니까 고쳐 보세요. 자, 2번 문항 어디를 고쳐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99% "어디를 고쳐야 된다."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답합니다. 근데 아까 배웠죠? 기계 번역에 항상 오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류가 없습니다, 기계 번역에. 따라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 액션도 액션이다. 따라서 여기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고 좀 감을 잡으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분 후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번엔 설명을 드릴 때 풀과 라이트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풀 포스트 먼저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으로 했을 때 명확하게 틀린 거는 이 부분이죠. 마이너를 광부라고 번역하는 거는 마이너에 대한 1 차적인 의미를 적용한 거고, 마이너가 채굴꾼으로 번역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차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라이트 에디팅이 아니라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풀 포스트 에디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비트코인으로 둘 건지, 그리고 454,000 트릴리언이라고 나왔는데 숫자를 이렇게 쓰는지 과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요? 450,000 조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읽을 수가 없는 말이죠. 풀 에디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겁니다. 서식까지도 신경을 쓰는 게 풀 에디팅이고,
사람의 번역에 완전하게 가깝게 만드는 게 풀 에디팅이기 때문에요.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30초 드릴게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을 고치냐 안 고치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raw empty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원시 empty라고 할 건가 아닌가. 라이트 에디팅이었다면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풀 에디팅이었다고 한다면 뭐 미가공, 기계 번역 결과물 이 정도로 수정을 해 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라이트와 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거를 고쳐야 되고 어떤 원칙에 기반해서 고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번은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기를 계속했더니 자 5 번을 한번 볼게요. 5 번은 한국어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벌써 틀릴 거라는 걸 알아요. 왜? 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뭐 작문화와 연관된 발효과학의 정점에 있다. 이거는 그냥 기계 번역을 믿기는 너무 어렵고 내가 뚫어지게 봐야 될 것 같고 김치도 표기도 틀렸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는 예측이 되죠. 한국어 원문만 보더라도 영어가 틀릴 거라는 게 거의 예측이 됩니다. 왜? 기계 번역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SO 18587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어 실정을 맞추지는 못해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ISO 18587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적용이 가능해요. 워낙 모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영어, 한국어에 딱 들어맞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외국 애들이랑 일해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번역 누가 했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스탠다드 썼니?" 라고 물어봐요, 외국 애들은. 특히 미국 국방부 문서 이런 거 할 때 아니면은 미국 보건당국 문서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참조했니?" 이런 형식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ISO 18587을 굳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국제 인증, 법률 분쟁 등에서는 이런 가이드가 어떤 걸 썼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타 가이드라인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예전에 논문 썼을 때 했던 건데 가이드라인을 단일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봐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교육의 철학이고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 때 가이드라인을 엄청 여러 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여러분들이 포스트 에디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보는 거는 필수라는 점을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보는 거는 필수예요. ISO 18587을 봤으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정의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업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그렇게 정의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조할 수 있게 김혜림 교수님이 중국어, 한국어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해 온 거기 때문에 김혜림 교수님 논문 읽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윤미선 박사와 그 동료들이 썼던 윤미선 외 2018 논문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영어와 한국어에 잘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요렇게 꽤나 모호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당연하지. 뭐 해당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뻔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여러 개 겹쳐서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역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어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의 높이와 낮이죠. 예를 들어 money라는 게 있는데
금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high register, low register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윤미선 외에 가이드라인을 굳이 갖다 왔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확성 해 놓고 정의만 이렇게 주니까 못 찾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시를 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예시를 주는 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자, 다시 가이드라인에서 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원칙만 띡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시를 주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학습이 됩니다. 기업에서 오신 분들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 딱 주고 사람들이 알아서 잘 따라하겠지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이드라인 하나를 봤으니까 '내가 포스트 에디팅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락, 추가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시를 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여러 개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조용으로 가져온 거니까 이 가이드라인 꼭 읽어 주시고요. 제가 소개 드릴 가이드라인은 제가 개발한 거겠죠.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요거는 지식 체크는 지금은 넘어갈게요. 예.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4년 동안 하고 2021 년에 ISO 가이드라인을 재해석을 해 가지고 어떤 오류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철자 구두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통산적으로 문제, 한국어 문장 구성 배열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주술 구조가 이상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의미가 틀린 것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빈도까지 다 분류를 해 놔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많이 쓰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적게 쓰인다라는 건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각각 집에서 읽어 보시고 지금부터는 이 가이드라인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포스트 에디팅을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 번역의 관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계 번역의 오류를 고쳐야 된다 아닌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이 될 거예요. 전체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강의는 이거보단 쪼끔 더 쉽고 일반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관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관점을 같이 우리가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충분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유창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제일 고민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영어인가 아닌가 이거 영어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류인가 개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봐야 돼요. 오류라는 거는 바이너리 그냥 옳고 그름이 명확한 거야. 백인데 사우전드라고 했어. 오류예요. 개선 HUFS라고 써 있는데 한국 외대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라고 할지 아닐지 고민을 해 보란 얘기예요. 고대라고 해도 되는데 고려대학교라고 굳이 써야 될지 아닐지 고민을 해 보란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좀 볼게요. 제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는 철자와 구두법이에요. 물론 지금은 GPT가 있기 때문에 번역해 놓고 번역에 대해서 철자와 구두법을 염려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GPT를 QA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은 철자와 구두법에 대해서는 거의 염려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번역에다가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오탈자나 아니면은 철자 구두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에서 실제 클레임 중 58건 중 12 건은 오탈자라는 거예요. 오탈자를 내면 망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클레임이 걸리는 제1위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뭐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매우 복잡한 한국어 띄어쓰기를 제외하면은 기계에서 웬만한 건 다 잡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우 복잡한 한국어 띄어쓰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뭐 하는 데 있어." 뭐뭐뿐만 아니라 이거 자신 있게 띄어쓰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맞춤법 도구가 찾아주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자꾸 많이 넘어가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립국어원 가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하는 거를 저는 더 권고를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계로 그냥 맞춤법 검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어는. 물론 한국어에서 영어는 QA 도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그래말리 같은 거 많이 쓰시고 챗GPT에서 영어에 대해서 "문법 체크해 줘. 오탈자 체크해 줘." 하면은 잘 체크해 줍니다. 영어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어로 갈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주지를 부탁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통사적인 문제. 영한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은 한국어가 그냥 좀 이상한 거예요,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생산 중단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거고, 사실 이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IT 환경에서 그냥 프로덕션 환경, 실제 환경이란 뜻이에요. 배경 지식까지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그냥 이건 한국어 자체가 틀렸어요. 자, 조금 다른 결의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게임 좋아하시죠? 디아블로라는 게임, 아저씨들이 즐겨하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부정행위 예방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저장 보관하는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을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 번역을 돌렸더니 "The way items are stored and store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장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장 보관이 스토어가 그냥 틀렸기 때문에 뭐 store and maintain, store and manage it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디아블로의 아이템 보관 방식을 이렇게 그림을 띄어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스토어는 뭐 맞겠으나 매니지가 맞는지 메인테인이 맞는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보고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사람이 해 줘야지 풀 포스트 에디팅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안 해 주면은 풀 포스트 에디팅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예시 볼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통사만 봐도 기계 번역을 그냥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끼리 싸울 때 나왔던 건데 소송을 하면서 기업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사의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사업을 흔들거나 지정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 disrupt가 나왔어요. 그냥 disrupt가 두 번 나왔다는 것 자체로 틀렸죠. 그래서 disrupt와 interfere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쪼끔 다른 결이어서 제가 빅데이터 관련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공통된 장소에 가져옴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일관성 두 번 나왔으니까 틀렸네. 근데 원문을 보니까 uniformity and consistency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얘가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조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번역이 가능한 게 1. 일관성 해 놓고 괄호 열고 uniformity and consistency라고 쓰는 게 하나의 옵션. 두 번째, 일관성과 균질성이라는 별도의 등가를 하나씩 꽂아 주고 하나씩 해 주는 거. 아니면은 내용의 균일성과 형태의 일관성이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번역을 하는 방법. 번역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옵션을 제일 추천합니다. 왜?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이고 2 번은 너무 성의가 없는 번역이고요. 3 번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개입하면은요. 이게 오역의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개선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지해 두시고
번역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1 번이 제일 좋은 번역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을 추측해 볼까요? 기계 번역이 "It's me로 시작해요. 예. 원문이 이거예요. "나." 가나다라 할 때 나인데 예 이렇게 오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t's me가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이상하죠. 자, 계약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말을 굉장히 열거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modify, edit, change, correct 라고 해서 이거는 계약서에서 법적으로 뭐 하나 벗어나는 게 없게 이렇게 촘촘한 법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여러 개를 겹쳐 쓰는 게 계약서 특유의 논법입니다. 근데 번역을 시켜 놨더니 이렇게 해 놨네. 수정, 편집, 변경, 수정. 위에 있는 modify, edit, change, correct가 다 유사해 보이는 건데 걔는 4 개가 다 각각 다른 뜻이고 적어도 번역될 때는 4 개가 각각 다 다른 등가로 떨어져야 됩니다. 계약서의 이러한 속성을 안다면은 '아 이거 하나 좀 없애도 되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계약서의 글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 케이스는 넘어갈게요. 자, 부정확한 의미 오역을 수정 이건 너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ISO 18587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조합을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어에는 약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쓰면은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재조합을 하면은 번역이 오역이 든 게 정역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한국어로는 그딴 거 없습니다. 자, 요 그림을 오늘의 테이크어웨이로 가져가실게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언제 가이드라인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언제 수정의 다양성과 분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에다가 마구마구 별표를 쳐 놓으시고 오늘 수업에서 다 까먹더라도 MTP 할 때 가이드라인 이 사람이 여러 개 읽으라고 그랬는데 막 필수 변화 수정과 아니면은 선호도에 의한 수정 얘기했는데 언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도식도고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기계 번역의 MTP를 할 때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림이니까 딴 건 다 모르더라도 요거는 오늘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할 때 이 그림 가지고 학생들이랑 주로 소통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명백한 사례 있으니까 뭐 그냥 오류를 고치는 거예요. 재미를 세 가지 내외로 정리해 본다 했더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너무 명백하게 틀려서 뭐 기계 번역의 특성으로 인한 오류 등등등 나오는데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는 조금 크리티컬합니다. But why this intermediation good for u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disintermediation이란 말이 나오는데 disintermediation이라는 말은 중개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탈중개란 뜻입니다. 근데 중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입니다. 기계 번역에서는 GPT건 NMT건 원문의 의미와 아예 반대 방향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관찰이 됩니다. 연산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앞에 디스가 붙었는데 어떻게 이걸 중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아예 거꾸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에 접두사나 접두사가 붙어 가지고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됐고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류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명확하지 않은 의미의 개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3 번과는 다릅니다. 교정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정과 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MTP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개선을 위한 항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자, 영어를 한번 볼게요. Understanding your credit score means that you must apply for credit card sparingly. 당신의 신용 점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신이 신용을 가끔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직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신용 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신용거래 신청을 가끔씩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풀 포스트 에디팅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번역 끝났어요."라고 하면은 그건 풀 포스트 에디팅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번역학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번역에서 탈언어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굉장히 과감한 의역입니다. 글자적 의미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까마귀와 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What a coincidence."라는 영어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개념에 대해선 적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탈언어화 개념을 가지지 않는 이상 기계 번역의 직역을 의역으로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넘어가고. 개념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 예문들은 각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선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은 개선을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고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다 sequence to sequence라고 써 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 번역이 음 NMT 초창기만 하더라도 문장 단위로만 무조건 번역을 처리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처리하고 두 번째 문장을 처리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계 번역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문장끼리 따로 노는 현상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의 특성상 하 그 이 한국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영어 문장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GPT 프롬프트를 하나 드리면은요. GPT로 번역을 해도 이 문제는 잘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문을 해 놓고 "Can you make this sentence more coherent and connected? Especially focusing on transition"이라고 하면은 그 문장 단위마다 적절한 접속사라든지 연결사를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접속사와 연결사까지 해서 기계 번역을 완전하게 다루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자주 쓰기 때문에 하나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기계 번역의 직역에 의한 단절성을 개선하는 데 사람이 물론 노력을 해야겠으나 그리고 이건 필수 개선 사항이겠으나 이런 프롬프트를 쓸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번역 교육이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포스트 에디팅 교육도 외국어 실력 향상과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거는 스페인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포스트 에디팅을 통해서 외국어 실력 향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nto B 랭귀지죠. 한국어에서 영어를 배울 경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언어상의 차이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언어상의 차이는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저는 미친다라고 믿습니다. 언어의 특수성이 있고 가이드라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는 데는 언어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예. 각 언어상의
표준화된 포스트 에디팅 가이드라인. 현재 본 거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3 개인가까지밖에 제가 논문을 못 봤습니다. 한중, 한아, 한영. 한영은 찾아보면 한 4-5개 있고요. 근데 그 외의 거는 아직까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마련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뚝딱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다음 질문이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할 때 교정과 개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예, 교정과 개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우선, 개선을 약간 후순위로 둬야 되는데 개선에 대한 범주를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또 당연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객의 업계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고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고객 업계에서. 게임에서 한번 볼게요. 요새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뭐 딜러, 탱커 이런 말 있잖아요. 딜러, 탱커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이건 번역하면 안 돼요. 딜러, 탱커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딜러나 탱커가 있으면은. 이건 번역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공전의 히트를 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 그림에 있는 이 캐릭터가 마린이라는 캐릭터예요. 이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마린으로 머릿속에 인식을 합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 2에서 갑자기 얘를 해병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의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린 이 그림을 보면은 연상되는 단어가 마린인데 갑자기 해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해, 게임에서. 그럼 이런 거는 번역을 하나 마나 아니면은 해서 오히려 잘못된 개념인 거죠. 자, 여기에 기의 기표라는 개념을 해 놨으니까 이 그림과 연상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표기를 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얘기 또 하나 해 볼까요?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아블로 4 얘긴데요. 이 테스트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직업의 밸런스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기계 번역을 해 놨더니 "I'm curious about the purpose of this test. Have you ever focused on the balance of all the jobs?"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유튜버의 그림에서 제가 따왔는데 직업은 디아블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직업이 잡으로 번역된 게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 디아블로라는 게임 맥락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 여기서는 각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뭐 도적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라고 부르지 이걸 잡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배경 지식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저런 거를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아까 뭐 채굴꾼, 광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nucl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으로 번역도 가능하고 원자력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하시는 분들 앞에서 nuclear를 핵으로 번역하는 순간 예,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핵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고요. 원자력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스타일로 넘어가 볼게요.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각 글마다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게 글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스타일을 맞춰 줘야 돼요. 이런 거죠. 계약서는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니라 반말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스타일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번역하다가 스타일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보수 공사예요. 스타일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GPT한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줄 수 있는가? 예. GPT한테 프롬프트를 주면은요. "반말로 번역해 줘."라고 하면은 반말로 번역해 줍니다. 기존의 NMT는 이러한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말로 번역해 줘."라는 명령을 줄 수가 없었죠. 이런 룰 세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GPT는 룰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요.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 번역은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거에서 연결성이 떨어집니다. 대명사에서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명사가 뭐를 지칭하는지 앞뒤 문장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을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녀는 나의 엄마입니다." 뭐 인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나온 문장 간 연결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예시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사 요렇게 넣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문장 간의 연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접속사 넣어 주는 프롬프트까지 알려 드렸으니까 그 프롬프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계 번역 결과물이 더 좋아집니다. 추가와 누락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락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근데 번역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의미의 강화를 위해서 명시화를 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명시화는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밑줄을 쳐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임의 추가는 안 되나 의미를 강화하는 부분 추가는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다 했는데 어디 보자. 요 부분에다 같이 밑줄을 칠게요. 재번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 번역을 받는데 조건이에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읽었을 때도 영어에서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손으로 재번역하는 게 빨라요. 이런 거 원칙을 미리 세워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도 이 조건을 주고 "여기에 추가할 조건이 있으면 추가해." 이랬을 때는 "기계 번역 고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재번역하자." 이렇게 원칙을 잡는 게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재번역을 요하는 경우가 예 왕왕 나옵니다. 포매팅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재해복구인데 재해복구, 재해복구, DR 괄호 열고 DR 이런 식의 중구난방의 포매팅은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포매팅을 제대로 안 해 주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어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되게 재밌죠. 포매팅까지는 아닌데 그림을 좀 볼게요. 억셉트 리워드라는 게임에 요게 있어요. 보상을 수락하다, 보상을 받다 두 개 중에 번역이 가능할 텐데 그림을 보고 포매팅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계 번역이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번역사는 에이전트, 행위성을 지니고 있어 가지고 뭔가를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근데 기계가 그걸 해 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즉 번역사의 문화적 격차 극복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됐으니 재미난 캐릭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캐릭터 이름 뭔 줄 아세요? 포켓몬 하면 고대에서도 이 캐릭터 나왔던 것 같은데. 얘 이름이 고라파덕이에요, 이름이. 근데 실제로 일본어 원문은 작은 오리입니다. 근데 얘가 "아 머리 아파." 이런 대사를 하는 거를 듣고 한국 사람이 고라파덕을 붙여 가지고 고라파덕이라는 캐릭터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거의 창조인 거고 문화적인 간극을 극복하는 행위인 거죠.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미령곰탱인데 미령곰탱이가 항상 딴 나라에서 곰이 멍청하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시각화.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봐야지만 박스, 체스트, 크리트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미지까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참조할 수 있는 거 박건영의 논문에서 좀 더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여기에서 3 개의 가이드라인을 보여 드렸고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아이템과 그 아이템별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지 번역학적인 맥락에서 고찰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강의를 위해서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간 거 강의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고 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된 상태로 오셔야지 너무 그냥 오시면은 내일 강의는 조금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 첫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캣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요. 질문 받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다양한 텍스트에서 구글 번역기의 오류를 찾으려 했지만 번역 결과가 훌륭해서 거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포스트 에디팅을 교정이 아닌 개선의 목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교정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풀 포스트 에디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선의 목적으로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려 볼까요? 질문 있나?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포스트 에디팅을 꼭 진행해야 될까요? 교정이 필요 없을 때 진행할 필요 없죠, 교정이 없을 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소속이 서울대로 나오는데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개선해서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대외적인 거니까. 대내적으로 쓰거나 그렇게 독자층이 굉장히 좁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진행을 할 필요 없죠. 오류가 없는데 고치는 거는 시간 낭비니까요. 근데 그 문서의 criticality 어느 정도 임팩트나 중요성이 있는지를 보고 개선을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답변 드렸습니다. 방금 "개선의 목적으로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완벽하면은 개선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문서가 가지는 무게나 함의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질문 받아 보았고요. 우리는 7-8 교시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